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7일입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인 송평인 씨가 칼럼을 썼는데 칼럼 제목이 아주 화롭습니다. 젊은 정치인들의 일그러진 초상. 아주 멋들어진 제목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덧붙여서 젊은 정치꾼들의 일그러진 초상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송평인 칼럼은 아주 시원시원하고 그리고 핵심을 딱딱 짚어가면서 뭔가 사회를 풍자하고 세타이어링 코너로서 아주 최적의 멋들어진 칼럼입니다. 근데 이걸 읽으면서 난 그 제목이 너무 좋았습니다. 젊은 정치인들의 일그러진 초상. 저는 거기다가 젊은 정치꾼들의 일그러진 초상 꾼만 바꿔보고 싶습니다. 송평인 논설위원은 자주 가끔 이 정치 풍자를 할 때 아주 광의에 빛나는 필치가 있습니다. 아주 폐부를 팍팍 찔러대는 그 무서운 그 행간의 그 맛이 아주 깊습니다. 네. 민주당 김남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혹투성이 코인 투자 하다가 이렇게 망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배틀 정치, 싸우는 정치 하다가 쫓겨난 국민의힘 이준석, 젊은 꾼들. 젊은 정치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실망으로 변해버린 그런 한국의 전형적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그 두 사람, 아주 대표적인 꾼들, 젊은 정치꾼들의 일그러진 초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에서는 그래서 함부로 세대론을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더 악랄하고 더 못됐고 더 더럽고 한 자들이 이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에서는 세대론이라든가 뭐 30대 기수론, 40대 기수론, 50대 기수론, 60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할 거 하나도 똑같다 이거예요. 정치는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정결하고 뭔가 질서를 잡으면서 헌법을 지키면서 당헌을 지키면서 점잖게 출발해야 되는 것인데, 정치꾼들, 젊은 정치꾼들, 이상한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결국 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일그러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 김남국의 의혹투성이 코인 투자, 배틀 정치, 싸우는 정치 하다가 쫓겨난 국민의힘 이준석, 이 두 사람들은 정치라기보다는 꾼들이었습니다. 싸움꾼, 하나는 투자, 코인 투자꾼. 그러나 이 둘은 다 부적절한 정치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정치꾼들이었습니다. 이 송평인 논설위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현대사를 기 전체로 서술한다면 암군, 멋들어진 말이죠. 어두운 군주, 암군, 문재인 시대에 대해서는 본기에 덧붙이는 열전의 조국전, 추미애전과 같이 김남국전을 꼭 넣어야 할 듯하다, 그렇게 썼습니다. 민주당의 소위 암군, 문재인 시대에 대해서는 덧붙이는 열전은 세 개가 있는데 조국전, 추미애전 전기, 추미애 전기, 김남국 전기를 꼭 넣어야 할 듯하다. 이 세 사람은 아주, 그러니까 완전히 꾼들의 세계로 김남국은 들어갔습니다. 김남국이라는 사람이 2020년 2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21대 총선 전략공천, 그것도 딱 지명한 공천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는 조국의 힘을 입어서 조국 수호, 개국본 변호사를 하다가 거기 자문 변호사를 하다가 발탁이 됐습니다. 그는 들어가기만 하면 열의 9 변호사 시험에 합격시켜주던 로스쿨 1기 출신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열의 9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시켜주던 로스쿨 1기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가 전략공천이 되자 무급으로 주차 안내,
시설 설치 같은 일로 시작해서 10년을 버틴 청년당원이 수두룩한데라면서 청년당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광주 살레지오 고교를 나왔습니다. 거기를 졸업하고 중앙대학을 졸업한 뒤에 전남대학교 로스쿨을 다녀 세월호 피해 학교인 단원고가 있는 안산단원을 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그곳에서 공천돼서 거저 먹기 의원이 됐습니다. 이 송평희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호사랍시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된 거다 이거죠. 뭐 알겠느냐 이런 뜻이 숨어 있죠. 네, 그 뭐 알겠냐면 변호사랍시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가 됐다는 겁니다. 2020년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의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를 방해하고 고성을 지르고 막말을 하면서 막무가내로 굴었던 자가 바로 이 자입니다. 지난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섰을 때 웃기는 총극을 벌였죠. 아주 희화화된 거. 이모 교수라는 말을 몰라가지고 이모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완전히 바보가 됐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바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로스쿨 나와가지고 변호사 돼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모를 수가 있어. 한동훈 장관 딸이 이모 교수와 뭐 어쩌고저쩌고 비판을 하려고 하다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몇 번 동안이나 한동훈 장관 딸이 이모와 함께 논문을 서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갑자기 이모가 튀어나오니까 이모하고 딸하고 논문을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보도 그런 소리를 안 하죠. 못하고. 아주 개망신을 당한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청문회에서 교수 이모를 친척 이모로 착각한 지문을 전뒀다가 완전히 개망신 당한 거는 그의 이력서에도 붙을 만큼 그만큼 유명합니다. 김남국의 특이점은 단순히 무례하고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쉽게 착오를 일으킨다는 그런 점뿐만이 아니라 그러고도 부끄러워하는 창피해하는 좀 무안해하는 이런 기색조차 보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런 그가 2019년 조국 사태 때는 매일 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 뒤에 잠자리에 든다고 하고 의원이 된 뒤에 한 토론회에서 조국이가 이슈가 되자 토론장을 나가버리기도 한 사람입니다. 아주 시류에 아주 잘 돌아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경의를 표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적의를 표현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을 전략 공천한 민주당. 얼마나 재밌는 당? 재밌는 당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무식한 당이라 할까요? 아니면 무지한 당이라 할까요? 아니면 무모한 당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될 당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조국 사태 때는 매일 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 뒤에 잠자리에 든다고 심각하게 얘기했던 그 사람. 근데 한 토론회에서는 조국의 이슈가 딱 되자 조국의 이슈 문제가 나오면 거기서 적극 방어를 하고 토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토론장을 나가버리기도 했습니다. 대개 성인 남성은 마음이 쓰여도 무심한 척 하는데 그는 아이처럼 순수하고 여성처럼 간절한 사람으로 비치기를 바라는 아주 거꾸로 된 캐릭터도 갖고 있다고 송평인 논설위원은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코인 거래는 24시간 이루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등락이 주식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뭐 갑자기 50원이 있다가 갑자기 5,000원이 되고 뭐 이런다는 겁니다. 등락이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코인 거래에 매달리면은 낮에 일하기 힘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밤잠도 제대로 못 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모 교수를 이모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이모 교수를 이모. 이거는 바보들의 행진도 아니고요. 이거는 멍청이들의 행정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나 부끄러워서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게. 이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때 코인 거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까지도 코인 거래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주식 매도 시간에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시간 딱딱 이 언론사가 누굽니까? 딱 측정합니다. 그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코인 거래했다. 몇 시에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했다. 완전히 박스로 딱 일람표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 후보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는 코인 거래뿐만 아니라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까지도 코인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중독입니까? 그에게는 코인 거래가 주업이고 청문회는 부업입니다. 아니 부업만도 못한 잡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이모라는 말을 해가지고 망신 당하죠. 그러나 망신 따위는 또 별로 문제가 아닙니다. 주업인 금전적 이익이나 손해에 비하면 그런 망신 당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코인을 많이 보유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송평인 논설위원이 말이죠. 맞습니다. 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걸 많이 보유했다고 해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식하고 코인은 또 다릅니다. 주식은 제도권 속에서 항상 경제 지표로서의 깊은 의미가 있지만 코인은 글쎄요. 저는 코인에 대해서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듯 하면서도 이해 안 되는 코인. 그러나 이 코인 보유가 공직자로서는 신고해야 할 재산을 은닉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다릅니다. 재산이 아니라 불법적인 자금이라서 은닉했다는 추정도 나옵니다. 돈 버는 게임 P2E라고 하는데요. 돈 버는 게임 P2E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 바로 코인 업체의 로비와 관련돼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 청년 정치꾼 자 더불어민주당에는 바로 김남국이지만 국민의힘에는 누가 있을까요? 동아일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울과학고와 하버드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온 26세의 그 사나이 있지 않습니까? 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때 박근혜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때 서울과학고와 하버드를 나온 26세 어떻게 발탁이 됐느냐. 유승민실에서 인턴을 하다가 유승민과 이 이준석의 아버지는 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대학 서울상대의 같은 친구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인 이준석을 탁 데려다가 인턴을 거기다가 시켰습니다. 컴퓨터 공학과 그 가봐야 별로 뭐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공부를 잘해서 컴퓨터 공학을 만약에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면 하버드에 가서 그 다음에 MIT 정도나 칼텍이나 또는 뭐 조지아 텍이나 뭐 어느 공대들 컴퓨터 공학부 석사 과정을 또 들어갔어야 될 겁니다. 근데 아마 그걸 하지 않는 걸로 봐서 유학까지 가서 컴퓨터 공학 하려고 하고 돌아오려면 뭐 큰 업적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냥 돌아와서 유승민실에서 뭐 인턴십 하다가 발탁이 돼서 젊은 청년 그걸로 해서 유승민이가 쫙 길을 열어줬죠. 그래서 비대위원이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그의 인생은 굴렁쇠를 탔습니다. 실제 의미 있는 사회활동을 해보기도 전입니다. 그런 뭘 했는지 우리 국민들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뭐 교육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실체가 알 길이 없습니다. 군대도 어떻게 갔다 왔는지 모릅니다. 군대도 무슨 뭐 방산업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 몇 번 안 나왔다느니 또 뭐 어떻다느니 뭐 그런 설들이 많았는데 그건 설로 치고 그러니까 학력만 보고 하버드 그 세 글자만 보고 그냥 그대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회적인 성취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지 스스로가 모르고 하버드만 내세워 가지고 그는 출세를 향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이준석의 결정적 단점은 모든 것을 게임으로 알고 배틀로 여기는 겁니다. 싸웁니다. 토론도 배틀, 정치도 배틀, 뭐든 자기가 이겨야 한다고 여기고 막 붙어가지고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골리앗과 다윗처럼 지가 마치 다윗으로 착각해서 어디에 당에 들어가면 맨 위에 사람을 갖다가 윗분을 갖다가 타겟을 삼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거는 배틀의 방법, 이준석 배틀의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윗사람을 괴롭히고 하면서 자기가 몸 가치가 올라간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그런 자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도 배틀이고 정치도 배틀이고 뭐든지 자기가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바득바득 해가지고 서울 과학고하고 하버드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고 또 뭐 이 정원외로 이렇게 뽑는 뭐 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얼마나 공부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특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서 시험 보는 거하고 여기서 토플 성적 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이고 또 유학생 아닌 거하고 또 다르겠죠. 서울과학고하고 하버드에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지만 토론과 정치는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토론에서는 서로에게 배우는 학습 과정, 러닝 프로세스가 서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틀릴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이런 점을 인정을 안 하는 바로 특기가 바로 이 이준석의 특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도 꺾어야 할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대를 통해서 자기 기반을 넓혀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 싸움 딱으로 일관하게 돼 이것도 싸워서 이기고 이것도 싸워서 이기고 완전히 리그전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연대를 통해서 지지 기반을 넓혀가는 그런 과정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략적인 투표에 의해서 어쩌다가 당대표가 돼가지고 아주 역선택으로 당대표가 돼서 제 주제 파악도 하지 못하고 방송에서 자기 당을 공격할 때 실패는 예정돼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자기 당을 공격할 때 벌써 이거는 내부 공격하구나. 이럴 때 벌써 실패가 예정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인내심은 고사하고 바로 직방으로 쏴야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서 음모론도 확산시킵니다. 그리고 까발립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정치가 되겠습니까? 그의 종말은 바로 천하동인이었습니다. 정치에서 그래서 이 세대론을 함부로 거론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81세의 조 바이든이 재선 도전 의지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81세, 미국에서 81세라면 여기에서 82세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재선 의지를 불을 밝히듯이 밝히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야말로 한국도 김대중처럼 70대 후반에 대통령을 하는 정치인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 나이 든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바로 이겁니다. 86세대 정치인이 다 변질돼 가는 것 같지만은 아직도 전도 양양한 사람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386세대에 소위 주사파들이 정권을 잡아서 다 해먹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 이들을 빼놓고는 386 중에서도 건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네. 386 중에서도 고령화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소위 대통령감들이 꽤 있습니다. 386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사파 출신들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386 비판은 어느 대상이냐? 바로 그 대상입니다. 어느 대상일까요? 주사파 출신들 대상입니다. 우상호 예를 들면 송명길이 뭐 그런 부류들 있잖아요. 문재인 휘하에서 권력 갖고 마음대로 행패를 부리던 그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86세대 정치인 변질 안 된 분들 아직도 전도 양양한 사람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 반면에 2040, 30 정치인이라고 무조건 희망을 줄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이번에 증명됐잖아요. 천하람도 김대중을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박정희는 싫어요. 방송에 나가서 이런 소리를 하는 자들이 순천갑
기업인가 뭐 어디에서 또아리를 틀면서 국민의 힘으로 이기겠다. 대통령 후보나 된 듯이 당대표 후보로 나와서 기염을 토하던 그 황당무계한 그 사고방식. 반면에 2030 정치인으로 해서 무조건 희망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각각 세대에서는 장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세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른 세대의 장점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구도자적인 자세를 가진 2030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2030도 있을 겁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한국사에 있어서의 2030, 특히 이 두 사람, 김남국과 이준석은 대한민국 정치를 망쳤습니다. 젊은이는 다른 세대, 그 윗세대의 그 장점들을 기꺼이 배우는 깊은 학문을 열공하는 자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정치인이 될 수가 있죠. 이거는 완전히 망나니들의 행진을 하고 있고, 이게 마치 자기가 젊은이가 지가 이 세상 정치를 다 아는 것처럼 착각들 하고 있으니 이걸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준석이요? 까불어봐야 제가 얘기했죠. 아무리 까불어봐야 이제 국회의원 되기 어려울 거다. 비례대표 되기 전에는 국회의원이 되기는 어려울 거다. 국회의원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순간에 무너질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느 때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성숙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의 이 시간표란 것은 과학이고 수학이고 운명이고 그리고 흐름이요. 그리고 역사인 것입니다. 그 역사를 거꾸로 배치시켜 나가는 그자들이 젊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이는 젊은데 속은 늙은 90대, 120대의 사고로 못된 음흉한 생각 이런 것을 다 갖고 있고 냉소적인 인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120세, 육체의 나이는 120세라도 이 마음속에서는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나이든 늙은 분은 20대 청년입니다. 사무엘 울만 교수의 청춘이란 시를 한번 제대로 이들이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읽지를 못했을 거예요. 이들은 독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배틀이 중요하고 그저 코인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깊은 철학과 심연에 있는 그 흐름 잘잘잘 흐르고 있는 인간의 내면 속에서 내가 성숙하고 내가 조용히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는 어떠한 철학으로 인생을 살아나가고 있는가? 남에게 어떻게 유익하게, 남에게 국가에 국민으로서 어떻게 유익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성찰해보는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바로 그러한 나라라야 제대로 정치가 잘 되는 나라인데 불행하게도 우리 젊은이들 대표 선수라는 사람들이 저 모양 저 꼴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코인으로 밤새 코인하다가 이모는요. 이모하고 같이 공부했잖아요 하는 이모 교수조차도 읽을 수 없는 난독증 환자가 고시를 합격했다고. 무슨 고시예요? 로스쿨 일기 출신이죠. 송평인의 칼럼 속에는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로스쿨 아무나 들어갈 수 거기 로스쿨 일기 로스쿨만 들어가면 거의 다 변호사가 되는 그 과정을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은 배틀 싸우는 것 무조건 싸워서 리그전에서 치고 올라가고 모략 중상을 하든 뭘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올라가는 것. 부끄러워하는 기색들이 없는 이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웃어야 될지 슬퍼서 슬픔으로 그들을 쳐다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를 열정한다. 그런 의미 때문에 30대 젊은 변호사라는 이유로 어떻게 줄 잘 타서 개국본 변호사, 자문 변호사를 자원해서 딱 하다가 줄 잘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변호사 시험을 봤는데 그는
그가 누굽니까? 김남국은 19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시켜 주던 로스쿨 1기 출신이라는 바로 이 말에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는 겁니다. 로스쿨 1기를 멋들어지게 장식해야 될 소위 1기생이 저렇게 코인으로 로스쿨 1기를 갖다가 명예를 더럽히다니. 이자는 명예의 전당, 소위 로스쿨 1기 명예의 전당에서 빼버려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아마 로스쿨 출신들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변호사니까 변호사랍시고 국회 법사위에 딱 배치되고 말이죠. 자, 이런 한심한 자들을 보면서 2030 젊은 정치인들의 일그러진 초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칼럼을 썼던 송평인 씨의 그 아주 날카로운 해안, 이것이 마치 한국 사회를 지금 실질적으로 조명하는 그러한 조명탄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혹투성이 코인 투자, 배틀 정치하다 쫓겨난 이준석이 자기 당을 욕할 때부터 벌써 인생이 점쳐진 인생, 끝났다. 얘는 정치인으로서 끝났다. 하는 바로 그 부분들. 참 대한민국 큰 정당 국민의힘과 민주당 야당 169석이 이들에 의해서 농락까지 당했으니 뭐 더 할 나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5번이나 가처분 신청을 받은 국민의힘, 그리고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났는데 이준석계가 당선될 리가 있었겠습니까? 당원들이 얼마나 적개심을 가졌겠습니까? 이놈들 혼 좀 나봐라, 맛 좀 봐라. 이렇게 해서 그들은 다 하나도 되지도 않고 다 떨어졌습니다. 예, 그거는 사필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